네, 안녕하세요. 네, 식별자 파트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역시나 MODS 할 때부터 느끼는 건데 편안한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혼자 말로 앞에 사람도 없죠. 주저리 주저리 하다 보면 시간이 하염없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주로 오디오 같은 거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 듣는데 이제 가끔 이제 딴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틀어놓고 딴 일 하면서 듣는 용도로 이제 되지 않을까. 좀 이제 말도 빨리 하고 컴팩트하게 이제 그 편집도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한다면 시간 안에 전달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에서 부하가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한 번씩 들으면 되는 게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듣는 시간은 좋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다른 사람 말 듣는 ASMR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정보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좀 많이는 안 하고 그렇게 전달하는 정보의 양도 한 시간 안에서 많이 전달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핑계를 대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얼마 전에 그 또 잡소리 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두 번째 끝났고 이제 세 번째니까 뭐 예를 뭐 학교에서 듣다 싶으면은 2시간짜리 강의 끝나고 이제 또 하는 거니까 잡소리 해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교육기관에서 체육활동에 배정된 시간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적은 정도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예전에 그 북미권이나 아니면 서유럽 쪽에 있었던 외국인들을 뭐 지켜보거나 가끔 뭐 얘기를 뭐 할 정도가 뭐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운동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훈련을 많이 하는 용도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이제 북미나 서유럽 쪽 서구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거기가 병원비가 비싸니까 그 건강관리를 스스로 미리미리 해야지 이제 뭐 깡통을 안 찬다. 뭐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신체 활동을 해야지 이제 다른 일 하는데도 더 좋은 컨디션이 유지된다라는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은 운동을 해야지 이런 느낌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조별 활동이나 이제 그 회사 생활이나 인간관계들을 좀 윤택하게 만들려면 또 운동을 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운동을 해서 활력 있고 또 윤기 나고 또 신체적 신체 두뇌적으로도 빠릿빠릿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컨디션 좋게 이러한 차원에서 재미가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뭐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게 단순히 목적이 운동이 좋아서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일상의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고 나의 성공을 발판을 삼는 좋은 뭐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물론 요새는 많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의 그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게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운동, 신체 활동을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론은 조깅이나 수영 같은 거 뭐 해보시라. 꾸준히 통계적으로도 꾸준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 뭐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해서 성공한 건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뭐 시간이 좋고 뭐 그런 성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더울 때 땀 한번 쏙 내고 샤워하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네. 근데 좋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뭐 굉장하네요. 6분간의 잡소리. 네.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또 50분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식별제 하고 있습니다. ISBN 했고요. 이제 ISSN 구체적인 내용들 쭉 살펴보고 부여 대상 자료나 나머지 것들 남아있는 거 한 번씩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SSN이 부여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속 간행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간행되는 그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신문도 해당되고 학술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회보, 뭐 회의록, 회의 보고서 이것들도 뭐 정식 출판을 해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면 ISSN을 부과해서 이제 출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 모음집 뭐 이런 것들도 다 ISSN의 부과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러한 뭐 형태들도 다 ISSN에 부여되는데 연속적으로 간행되는 그러한 출판물이 있다면 그것이 또 정식 출판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면은 ISSN의 부여 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다시 얘기를 중간중간에 끊겨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 슬라이드 오기까지가 험난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S 부여를 하는 원칙을 몇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ISSN을 부여할 때 어떠한 원칙들이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 종의 연속 간행물에는 하나의 ISS만 배정이 돼야 된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긴 하죠. 하나의 연속 간행물인데 2개 이상의 ISSN을 부여받을 수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ISBN 같은 경우는 총서와 같이 시리즈 세트상의 경우에는 세트 ISBN과 개별 ISBN이 2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연속 간행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ISSN은 ISDS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고 등록 표제와 함께 영구히 연결됩니다. 두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연속 간행물의 표제, 그러니까 제목이죠. 제목 같은 것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운 ISSN을 적용한다. 등록 표제를 배정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면 ISSN조차도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 표제랑 같이 ISSN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면 ISSN도 새롭게 해야 된다. 중간에 ISSN의
등록 표제를 수정할 수는 없다. 그거랑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한 개의 연속 간행물에 다른 별개의 연속 간행물이 있을 경우 각각의 간행물의 별개의 ISSN과 등록 표제가 배정된다. 그러니까 연속 간행물에 대해서는 세트와 같이 상위 개념으로 묶이는 ISSN은 없다라는 겁니다. 연속 간행물 각각마다 ISSN이 다 부여가 돼야 된다. 그 연속 간행물을 또 묶은 연속 간행물이 있다 셈 치더라도 그 ISSN은 상위에 포함된 내용이 묶여진 연속 간행물이든 하위의 개별적인 연속 간행물이든 간에 모두 다 부여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연속 간행물에 ISSN이 배당되어 당해 연속 간행물로 ISSN에 등록된 경우, 그러니까 다른 연속 간행물에서 재사용할 수 없다. 요거는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이에요. 등록 표제와 ISSN은 영구히 연결되어서 그렇게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ISSN을 또 다른 연속 간행물에 연동을 시키고자 한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연속 간행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새로운 ISSN을 계속해서 부여받아서 계속 해야지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수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한 그 명제에 대해서 각각의 무엇을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ISSN은 하나의 등록 표제와 영구히 연결된다라는 요것에서 출발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ISSN에 대해서 부가 기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ISBN 하면서 그 부가 기호가 또 있었었죠. 독자 대상, 그리고 그 형태상, 그리고 내용 분류 코드 이렇게 해서 5자리 숫자로 부가 기호를 넣었던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ISSN에 대해서는 바코드로 인쇄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부가 기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권호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발행된 순서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권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자리 부가 기호를 덧붙여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연속 간행물에 발생되는 이제 바코드예요. 거기에 부여된 바코드인데 여기에 부가 기호가 이렇게 붙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ISS에는 이 바코드에서 1599-0044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ISSN이 되는 거죠. 이 부가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주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를 나타내는 것은 각각의 어떻게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나오는데요. 네, ISSN의 부가 기호에 대한 배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 기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그 주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번호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지냐, 주간지냐, 격주냐, 월간이냐, 격월이냐, 개간이냐.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되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그 코드 명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걸 한 번씩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발간하는 그런 연속 간행물이죠. 신문에 대한 거죠. 이거는
1부터 01부터 53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단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주다 1월 첫 번째 주에 월화수목금 뭐 이렇게 1월화수목금토가 있죠. 거기에서는 01로 항상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주차에 대한 발행되는 모든 일간 그 지에 대해서는 01이라는 그 부가기호를 붙이게 됩니다. 1월 둘째 주에 해당되는 그 요일, 뭐 월화수목은 다 동일하게 02가 붙게 되는 형태고요. 그런 식으로 부착되는 것이 이제 일간에서는 이렇게 부착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주간지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주간지에도 주마다 53주, 1년이 53주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첫 번째 주냐, 두 번째 주냐, 1년 중에서 그것을 이렇게 숫자로 기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간지랑 이런 식으로 그 부여되는 부가 기호 자체는 뭐 주마다 부여가 되는 거니까 숫자가 바뀌는 거는 그 주마다 바뀌는 거는 그건 동일하죠. 주간지랑. 네, 그렇습니다. 격주간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2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1년 통틀어서 그러면은 53주가 있으니까 격주간 발행을 하게 된다면 53을 둘로 나눈 그러한 뭐 그 회차만큼 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01 같은 경우는 2주에 된 것은 0일에 놓느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격주간이라고 하면은 그게 시작하는 그러한 주간에 또 번호를 넣게 됩니다. 주간지랑 사실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발생하는 주의 넘버를 쓰는 겁니다. 주간지는 매주마다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하면은 01, 02가 되는데 격주로 발행하는 게 있으면은 두 번째 주, 매월 두 번째 주에만 이제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그 전체 중에서 몇 번째 주냐 그거를 넣게 됩니다. 그 주간지랑 비슷한 넘버링과 비슷하게 대신 격주간 발행이 되기 때문에 뭐 02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03에는 03번째 주간에는 발행을 안 하고 04번째 주간에서 발행할 거기 때문에 02, 04, 06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일간이랑 주간지는 뭐 그 넘버링 부여하는 방식에 든 동일한데 이제 월간지부터는 바뀝니다. 월간지는 총 1년에 12번 발행을 하겠죠. 그거를 그냥 01부터 12까지 발행 횟수만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월에서 발간했다 그럼 01, 2월에 발간했다 0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격월은 2개월에 한 건씩 발간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격주간과 주간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월간에서 부여하는 코드랑 동일하게 넣는데 이제 발간하는 달에 이제 개월수를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1월에 발간했고 3월에 발간했고 5월에 발간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뒤로 밀어서 2개월 보다 하게 되면 2월, 4월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게 되겠죠. 네, 그렇게 부여가 됩니다.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나예요. 봄, 가을, 겨울 뭐 계절에 따라서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분기라고 할 수도 있고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발행연도의 마지막 숫자 2026년 같은 경우는 6이죠. 그래서 6이 될 텐데 98년도 같은 경우는 8이 되고 그거를 하나 넣게 되고 두 번째 코드에는 계절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봄은 첫 번 1, 2, 가을은 3, 겨울은 4.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분기로 나눌 수 있죠. 보통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할 때에 1, 2, 3, 4를 넣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SBN의 부가 기호는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거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ISMN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뭐 정식적인 뭐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기말고사 범위에서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킵을 하고 어디까지 스킵을 하냐면 기분이 좋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URI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스킵을 하고 URI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URI부터 또 식별자를 또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슬라이드에서는 ISBN, ISSN, 그리고 인터넷 정보자원의 식별자로서 URI 요 세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 음악이니 레코드니 요것들도 식별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학습하고 보면은 좋은데 우리 그 도서관 쪽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정보 자원의 종류는 아니니까 나중에 그러한 자료를 다루는 기관에 갔을 때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식별자가 크게 뭐 아주 복잡한 체계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발행한 ISBN이랑 사실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스킵을 하고 인터넷 정보 자원에 대한 식별자를 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들으면서 스킵한다 그러면 다 좋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해서도 식별자에 대한 필요성이 되기도 됐고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그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인쇄 출판물에 대해서 ISBN이나 ISSN 같은 고유 기호, 고유 식별자가 부여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학창 시절이나 이제 뭐 청소년기 때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이 원래부터 존재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90년대, 1990년대 뭐 중반, 초중반부터 그때 처음 민간에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정도 돼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정보 자료도 주고받고 뭐 이러던 시절이 구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인터넷이 웹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 자원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1990년대부터 발생한 인터넷에서 정보 자원들이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막 계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 그냥 뭐 SNS로 서로 이제 뭐 전송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사람들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궁금한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미로 통해서 웹 서비스라는 것이 태동되고 막 붐업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자원에 대한 고유 식별 기호가 뭐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시작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웹 서비스가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들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별 기호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식별 기호가 상이한 자원, 그러니까 식별 기호를 통해서 이것이 서로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를 구별해 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터넷 자원에서는 식별 기호가 단순히 이것이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특정 자원의 물리적 위치 또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리적 위치를 제공을 해주지 못하면 인터넷에서 그 정보 자원을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존재의 위치 자체도 우리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그 정보 자원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별 기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위치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제 출판물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식별자, 인터넷 식별자는 어떻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이 다 이제 학습을 하고 외우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큰 줄기에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기 시작했는가? 뭐 이것에 대해서 큰 흐름을 좀 뭐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작해보고 저기서도 시작해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에 없던 그러한 형태의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뭐 정식적인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홈페이지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뭐 공개를 할 수 있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홈페이지나 이런 개인 웹페이지에서 그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도 생소한 거였지만 그 기술을 활용한 행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전에는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기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구성하고 만들어지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인가, 좋게 작동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 태동하던 그런 인터넷과 웹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IETF라는 또 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태스크포스죠. TFT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축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가 나타나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태스크포스를 해서 전문가들 소집해서 요거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하면 또 이게 나오고 저기에서 또 얘기합시다. 그럼 좀 저게 나오고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인터넷이 주류 서비스로 이제 되었고 그것을 경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만드는 그런 차원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요 기구들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IETF라고 하는 그런 기구, 태스크 포스 기구에서 표준을 또 정의하는 주체로서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FC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문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정보 자원을 찾아가는 주소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 위원회에서 초벌로 나온 결과물이 이제 문서들이 표준으로 이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구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또 기구가 있었죠. IAB 뭐 이러한 기구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떠한 그 태스크 포스 기구라기보다는 일종의 감독 기구였습니다. 기술적 진화에 대한 감독 기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사실 이 기구들이 잘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NS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 거죠. IP 주소 할당을 담당하는 기구도 막 생기기 시작했고, DNS를 관장하는 그런 기구들도 막 생기고 했었던 것이 이제 요 기구에서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관한 일종의 그 상식적 같은 정보인데, 이제 IP 주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집에 062 IP를 쓰는 거는 사실 공인 IP는 아니죠. 공인 I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이라면 그 인터넷 회선에 하나의 IP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것도 그 IP인데, 그거가 그냥 무한히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IP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네,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그 각각의 여러분들의 그 IP 주소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기구가 있어요. IP 주소를 할당하는 기구에서 우리나라나 그 어떤 IP 몇 개 대역 그 범위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 어떤 그 LG U 플러스 뭐 이런 기구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통신사들이 뭐 각자 개인이 인터넷 신청하고 인터넷 돈을 내면 IP 하나를 배정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감독 관리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각 국가별로 내지는 기관별로 그 통신회사별로 IP 뭐 몇 개를 이제 배정을 해주고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씩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죠. 그리고 DNS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쓰는 www.naver.com, youtube.com 뭐 이러한 알파벳으로 된 우리가 읽기 편한 주소가 있잖아요. 요거로 사실은 그 서버 주소를 찾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IP 주소라는 주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DN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네이버.com, 뭐 카카오.com, 유튜브.com 요거를 IP 주소로 변환을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는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또 이러한 또 기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에서 URI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URI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자원 내지는 웹페이지, 뭐 인터넷 동영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별자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뭐 진행된 과정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94년도에 이제 워킹 그룹을 결성을 해요. 그래서 워킹 그룹을 결성을 했고 6월 달에는 RFC 요거라는 문서를 일단 작성을 하게 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된 형태입니다. 워킹 그룹에서 회의를 계속 반복하겠죠. 그 식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 인터넷 장어에 대한 식별자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요. 논의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다시 문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URL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리소스 네임이라고 해서 URN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URL과 URN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상대적인 URL 그 경로를 나타내는 것들도 이렇게 문서화 만들고 어떻게 합시다라고 논의가 계속되고 하다가 이제 95년 7월에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워킹 그룹은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2000년이 되기 전 98년 8월에 그 URI에 대한 정식적인 그 결론적인 문서죠.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워킹 그룹이 종료를 한 거죠. 이제 다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워킹 그룹에서 URI라는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URI를 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는 요 URI에 대한 문서는 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 개정시키면서 나온 최종판
UR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터넷 자원에 대한 식별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추상적 또는 물리적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간결한 문자 체계를 제안한 것이 이제 RFC라 요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URI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URI 체계에는 식별 기호 역할을 하는 URN, Uniform Resource Name이라고 하는 URN과 메타데이터 역할을 하는 URC, 그리고 실제 자원의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 URL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회의나 각종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1998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30년 좀 안 되는 28년 정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인터넷이 막 부흥하기 전에 미리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에 만들어진 그 URI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그 URI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크게 이제 URN과 URL, URC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의 한 페이지, 비디오, 사운드, 클립이든 뭐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주고받는 모든 정보 자원, 모든 자원에 대해서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부여되는 하나의 식별자들을 의미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URI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안에 URI라는 하나의 상위 개념 아래에 또 구체적으로 URN이라는 것이 있고 URL이라는 것이 있고 URC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RI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URL도 사실 URI의 일종이고 URN도 URI의 일종이고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URI 형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RL이죠. 그래서 요거의 부분집합 내지는 세부 종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URL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더 이상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는 URN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웹 서비스를 보면서 거의 보지 못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그러한 형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름을 쳐서 정보 자원의 위치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URN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위치랑 이제 리디렉션 해서 보여주는 형태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쳐서 그것에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URN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URI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URN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여기 정의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각 정보 자원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이것이 URN이야말로 식별자에 가까운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웹상에서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어떠한 서버, 컴퓨터에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 다닐 수 있지만 이름은 바꾸지 않는 것에서 착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써 그것을 자원을 식별한다 라는 차원에서 URN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URN이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URI라는 것이 상위 개념이고 URI의 주소를 나타내서 식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URL, 이름으로 식별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URN, 메타데이터로서 식별을 하는 것은 UR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URI라고 하는 것들, 식별자라는 내용들을 뭐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뭐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거 서로 만드는 그 차원에서 이런 것들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식별자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해서 문서로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URL이죠. 우리 실생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URL인데, 또 요새는 이제 URN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URL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주소인데 그게 때로는 링크가 깨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10년, 20년 지난 그 링크들 한번 기록해 놓은 거 있으면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보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페이지는 거의 없죠. 이동이 됐거나 사라졌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보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다른 데로 위치가 바뀌어 버렸으면 그러면은 이게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돼 버리겠죠. 예. 그렇게 아예 페이지가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위치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바뀌는 거는 웹페이지 파일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파일명이 뭐 1, 2, 3, 4였다가 4, 5, 6, 7로 바뀌었다 하면은 파일명이 바뀌어도 URL로서 접근을 식별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제대로 식별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자원이 있는데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은 그것이 그 식별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R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식별을 하고 위치는 또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해놓아서 언제든지 저장 위치가 바뀌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URN의 움직임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URL, URN, UR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서로가 좀 뭐 중첩이 되긴 하지만 거의 다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식별을 하는 것을 로케이션, 그 위치로 식별을 하느냐, 이름으로 식별을 하느냐, 아니면 C,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요소로 식별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그렇게 전 표현을 할 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URN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쭉 얘기했던 걸 한번 살펴봅시다. URL로 대표되는 기존의 식별 체계, URL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다양한 형식의 등장, 잦은 물리적 주소의 변경,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의 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식별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주소가 빈번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일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서버 이름이 바뀔 수 있고 도메인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식별 체계가 접근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식별자로서 어떤 정보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식별자는 남아있는데 정보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가면 정보가 없고 정보 자원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 식별 체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흔히 얘기되는 URL 링크 깨진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링크가 깨져버리면 뭐 URL이 있으나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 자원이랑 링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리기 시작하면은 식별자로서 식별 체계로서는 기능이 많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및 유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죄송합니다.
지점이 나왔네요. 새로운 서비스 및 이러한 요구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별체계와 관련해서 이름을 하나 넣고 URN으로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놓고 위치, 그러니까 정보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는 또 다른 그 항목으로 연결을 시켜 놓자라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튜브에 하나의 컨텐츠를 하나 올렸다고 합시다. 그거는 고유한 그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위치, URL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아닌 이름을 뭐 하나 넣어 놓고, 그리고 그것의 위치는 어딘가, 그것을 하나의 세트로서 이제 어딘가 서버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정보자원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식별체계에 대한 주소는 어딘가, 그러한 것을 세트로 이제 넣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URN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 URL의 형태로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특히나 학술지의 DOI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RL과 URN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URN의 필요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URL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보면은 Uniform Resource Location이라고 해서 뒤에 로케이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URN 같은 경우는 Uniform Resource Name이라고 해서 위치랑은 상관없고 그냥 고유한 이름을 부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URL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의 자원에 대해서 주소로 식별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 개편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컨텐츠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검색이 불가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치만으로, 주소만으로 식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서버나 위치가, 컨텐츠의 위치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죠. 근데 기존의 위치로 식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결이 안 되는 형태가 됩니다. 검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URN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객체를 디지털 컨텐츠 단위로 일단 식별을 하고 접근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단위마다 이름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부착을 하는 겁니다. 주소가 아닌 그 이름 자체, 다른 이름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객체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제가 뭐 저라는 객체에 대해서 이름이 부여됐다고 해서 제가 뭐 어디에 가 있든, 위치가 뭐 부산에서 있든 아니면 저기 제주도에 가 있든 제 이름 자체는 바뀌지 않죠. 근데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식별자다. 위치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제가 어느 순간에는 부산에 있다. 그러면은 저의 위치는 부산. 어느 순간은 제주도다. 그럼 제주도. 이게 바뀌죠. 근데 이제 부산에 있는 시점에 저의 위치를 식별기호를 딱 찍어서 저는 부산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주도에 가 있으면은 저는 부산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링크가 깨지는 거죠. 검색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형태가 이제 URL의 형태라면, URN은 이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념 자체가 위치랑은 다른 개념이 됩니다. 대신에 URN 같은 경우는 이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는 따로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위치를 추가적으로 링크를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의 접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URN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해서 조금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N은 정보 자원을 위치와 관계없이 식별하고 영구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또
기능상으로 보면 URN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자원마다 이름을 부여한 거고 고유한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치에 상관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URL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 URL은 위치에 따라서 그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름은 안 바뀌잖아요.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중간에 깨지는 50분이 다 됐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URN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